의혹 1. 사건 다음 날.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응, 역시 진짜였구나. 그나저나 너 오늘 아침 신문 읽었어? 그게 사실이야? 야, 기운 차려. 걱정이 되니까 묻는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응, 고마워. 딱히 할 말이 없어. 기사는 사실이야. 어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우리 집 마당에 노인네가 머리가 깨진 채 쓰러져 있었어. 그것뿐이야. 아, 그래서 어제 학교에 안 온 거구나. 그래, 범인은 잡았고? 응, 용의자는 두어 명 체포했나 봐. 아직 누가 범인인지는 몰라. 근데 너희 아버지가 그런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 신문에서는 원한에 얽힌 살인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야 뭐 있을지도 모르지. 뭐 사업상의 원한. 아니야.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야. 노인네 보나마나 술 문제로 싸운 게 화근이었을 거야. 어? 술 문제라니? 너희 아버지 술버릇이 안 좋기라도 했어? 야,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냐? 아, 너 울어? 운이 나빴던 거야. 운이 나빴던 거라고. 아니야. 그래서 우는 거 아니야. 분해서 그래. 살아생전 그렇게 어머니와 나를 괴롭히더니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어? 난 눈꽃만큼도 슬프지 않아. 너무 분해서 우는 거야. 야, 너 오늘 정말 이상하다. 넌 모를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 욕은 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너한테도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어제부터 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이상해. 날 낳아준 노인네가 죽었는데 슬프지가 않아. 아무리 이런 아버지라도 죽으면 분명 슬프겠지.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 근데 난 지금 조금도 슬프지가 않아. 만약 그런 불명예스러운 죽음만 아니었더라면 죽어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야. 야, 너 친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 아버지 불행한 사람이었네. 그래.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노인네 운명이었다면 뭐 생각해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 하지만 지금 난 그런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저 부하가 침일 뿐이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노인네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쥐꼬리만한 재산을 몽땅 술과 여자에 퍼붓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였어. 어머니만 비참했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였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했던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여자야. 20년도 넘는 세월을 그런 학대와 폭행을 견디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난 눈물부터 나와. 지금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온 식구가 길바닥에서 헤매지 않고 조상이 물려준 집에서 버젓이 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우리 어머니의 힘이야. 그렇게까지 심각했구나. 그래, 너는 아마 도저히 상상도 못할걸. 요사이는 그게 유난히 심해져서 날이면 날마다 부자간에 볼성사납게 싸워댔지. 나이값도 못하고 코가 비뚤어지게 취한 노인네가 어디서 놀다 왔는지 불쑥 집에 들어와서. 노인네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어머니가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든가 뭐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정말 시시한 이유를 꼬투리 삼아서 툭하면 폭력을 행사했어. 요 반년 동안 어머니 몸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지. 근데 우리 형이 성격이 불같아서 말이야. 그 꼴을 보면 이를 벅벅 앓면서 노인네한테 덤벼들었어. 너희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 쉰이야, 쉰. 너 그 나이에 설마 하면서 의심했지? 사실 노인네 이미 반쯤 미쳤던 건지도 몰라. 젊은 시절부터 즐겨온 여자와 술이라는 독 때문에 말이야.
밤에 정말 무심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어보면 안쪽 장지문에 빗자루를 치켜들고 염라대왕처럼 서 있는 우리 형의 그림자가 종종 비쳤어. 깜짝 놀라서 걸음을 딱 멈추고 서 있는데 달그락달그락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등농 상자가 장지문을 뚫고 날아오는 거야. 노인네가 던진 거지. 이런 볼성사나운 부모 자식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형은 너도 알다시피 매일 요코하마까지 출근해서 모 회사의 통역 담당 일을 하고 있잖아. 참 안 됐어. 혼담이 들어왔다가도 노인네 때문에 성사가 되질 않아. 그렇다고 살림을 따로 낼 용기도 없지. 비참한 어머니를 버리고 나갈 용기가 없대. 서른이 다 된 형이 노인네와 멱살잡이를 한다니 뭐 너한테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형의 심정을 생각하면 사실 뭐 무리도 아니야. 아유, 심각했구나. 그저께 밤만 해도 그래. 노인네가 웬일로 아무데도 안 나갔었는데 대신 아침부터 병나발을 불더라. 하루 종일 횡설수설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했던 모양인데 밤 10시쯤에 어머니가 질려서 살짝 짜증을 냈더니 그때부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거야. 결국은 어머니 얼굴에다가 밥그릇까지 던졌어. 그게 하필이면 코뼈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머니는 잠시 졸도까지 했지. 그렇게 되니까 순간 형이 노인네한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았어. 여동생은 울고불고 하면서 말리고. 야, 너 이런 광경 상상할 수 있어? 지옥이야, 지옥. 만약 앞으로도 몇 년씩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못 견뎠을 거야. 어머니는 그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형제 중 누군가가 노인네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본심을 말하자면 이번 사건이 우리 식구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어제 아침이지? 발견된 게 5시쯤이었어. 여동생이 맨 처음 잠에서 깼고 문득 깨닫고 보니까 퇴마루 쪽 문이 열려 있었대. 노인네가 자리에 없기에 노인네가 마당에 나갔다고 생각을 했대. 그럼 그 문으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들어온 거야? 아니야. 노인네는 마당에서 당했어. 전날 밤에 어머니가 기절하는 소동이 일어나자 그 몹쓸 노인네도 잠이 안 왔는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마당에 바람을 좀 쐬러 나간 모양이야. 옆방에서 자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전혀 몰랐대. 그렇게 밤중에 마당으로 나가서 커다란 돌 위에 앉아서 바람을 쐬는 게 노인네 버릇이었어. 분명 누군가 뒤에서 덮쳤겠지. 그럼 찍은 거야? 아니야. 그리 예리하지 않은 날붙이로 뒤통수를 후려갈겼대. 도끼나 손도끼 종류 같대. 이 경찰의 감식 결과야. 그럼 흉기는 아직 찾지 못한 거네? 어, 여동생이 어머니를 깨워서 둘이 함께 2층에서 자던 형과 나를 불러 깨웠어. 상기된 그 목소리에 나는 노인네 시체를 보기 전부터 이미 사건을 짐작하겠더라고. 이상한 예감 비슷한 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 형하고 둘이서 내려가 보니까 열려있던 빈지문 틈으로 마치 그림처럼 환한 마당의 일부가 보였어. 그리고 노인네가 지독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고. 근데 희한하지? 그런 순간에 말이야, 난 잠시 연극을 보는 듯한 아주 방관적인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럼 몇 시쯤이었을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각 말이야. 1시쯤이라고 하던데? 그럼 한밤중이네. 그래서 용의자라는 사람들은? 우리 노인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아. 뭐 죽일 만큼 미워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굳이 의심을 하자면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 어느 음식점 주인인데 노인네한테 맞아서 크게 다친 적이 있는 남자야.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걸핏하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노인네가 호통을 쳐서 쫓아냈거든. 그뿐 아니야. 막판에는 식구들이 말리는데도 경찰을 불러 넘겨버렸지. 망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마을에 오래 산 집안이고 그쪽은 초라한 노동자 비슷한 남자다 보니까 뭐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난 아무래도 그 녀석이 범인 같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한밤중에 식구 많은 집에 몰래 들어오기란 꽤 어려운 일이니까. 뭐 겨우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상대를 죽이고 싶었을까? 게다가 죽이려고 했다면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애당초 이 범인이 밖에서 숨어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어, 대문이 열려 있었어. 빗장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그리고 대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살인문에는 자물쇠가 없으니까. 그럼 발자국은? 그건 못 찾아. 날씨가 이래서 땅바닥이 깡깡 말라 있으니까. 근데 너희 집에는 고용이는 따로 없었지? 없어. 아, 그럼 넌 범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일이, 글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무서운 일이 틀림없이 아까 그 녀석이 범인일 거야. 노인네한테 당한 그 남자.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이라면 위험 따위 안중에도 없을 테니까. 그야 모르지. 하지만 야, 제발 이런 얘기 그만하자. 뭐라고 떠들어댄들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 와서 바뀔 건 없어. 게다가 벌써 시간 다 됐네. 슬슬 교실로 들어가자. 이 사건 닷새째. 그럼 너는 지금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너희 식구들 중 하나라는 거야, 지금? 네가 요 며칠 전에 범인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 비슷한 걸 슬쩍 했잖아. 그때는 그런 말이 듣기 싫었었어. 실은 나도 얼마간 그런 감이 있어서 아픈 데를 찔린 것 같았거든. 그래서 네 얘기를 중간에 끊어버렸지만 지금은 나도 똑같은 의심이 들어서 아주 힘들어. 물론 이런 이야기는 남들한테 할 얘기가 못 되지. 가능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나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하다못해 너한테라도 의논하고 싶어. 그래서 한마디로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 우리 형인 것 같아. 나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고 죽은 노인네한테는 친아들이잖아. 그런데도 우리 형을 의심하고 있어. 그 지난번에 뭐 용의자 있다고 그랬잖아. 자백은 안 했고? 아, 자백이고 뭐고 반증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이 법원에서도 쩔쩔매고 있대. 형사가 종종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주고 가거든. 그게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형사도 우리 식구를 의심하고 뭐 정황을 살피러 오는 걸지도 몰라. 그건 네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신경만의 문제라면 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 사실은 요전에는 그런 게 사건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 잊어먹었던 거라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었어. 사실 나는 그날 아침 노인네 시체 옆에서 꼬깃꼬깃하게 뭉쳐진 삼배 손수건을 주었거든. 아주 지저분했는데 마침 꿰매에 붙인 표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알았지. 그건 형이랑 나 말고는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는 물건이야. 노인네는 옛날 사람이라 손수건을 싫어해서 수건을 접어 품에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물론 여성용의 작은 손수건이라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손수건을 떨어뜨린 사람은 형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 근데 나는 노인네가 살해당한 날까지 4, 5일 동안 한 번도 그쪽 마당에는 나간 적이 없어. 그리고 최근에 손수건을 잃어버린 기억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노인네 시체 옆에 떨어져 있던 그 손수건, 형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너희 아버지가 우연히 그걸 갖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노인네는 다른 일에는 다 칠칠치 못해도 그런 소지품 따위는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만약 형의 손수건이라고 해도 그게 꼭 아버지를 살해할 때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 뭐 전날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뭐 훨씬 전에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마당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여동생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거든. 마침 사건 전날 저녁에도 청소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식구들이 다 잠들기 전까지 형은 마당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그럼 그 손수건을 면밀히 검사하면 뭔가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난 그때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고 곧바로 화장실에 던져 넣었거든. 어쩐지 혐오스럽더라고. 형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야. 더 많은 사실이 있어. 형과 나는 방은 따로 쓰지만 잠은 같은 2층에서 자는데 그날 밤 1시 무렵에 왜 그런지 잠이 깨더라고. 마침 그때 형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는 화장실에 가나 싶어서 딱히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그 뒤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을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으니까 의심하자면 의심이 들기도 하지.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어. 노인네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형과 나는 자다가 어머니와 여동생의 조급한 목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나서 허둥지둥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 형은 잠옷을 벗고 평상복을 걸친 채 뛰는 묵지도 않았고 한 손에 들고서 툇마루 쪽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말이야, 맨발로 툇마루 앞에 디딤돌 위로 내려섰다가 왜 그런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노인네 시체를 보고 놀란 나머지 당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손에 들고 있던 허리띠를 디딤돌 위에 떨어뜨렸을까? 형이 그 정도로 놀랐다는 뜻일까? 형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아. 떨어뜨리기만 했다면 또 몰라. 떨어뜨리자마자 부랴부랴 주웠어. 근데 그게 말이야. 내 기분 탓인지도 모르지만 주워든 게 허리띠뿐이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까맣고 작은 물건, 척 보면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이를테면 지갑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지. 그 까맣고 작은 물건이 돌 위에 떨어진 것을 보고 순간 허리띠를 떨어뜨린 다음 주울 때는 띠 밑으로 그 물건까지 함께 잡아 올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나도 기겁을 했을 때였고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쩌면 내 착각일지도 몰라. 하지만 손수건도 그렇고 마침 그 시간에 아래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근래 형의 행동까지 생각을 해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노인네가 죽고 난 뒤로 온 집안 식구들이 어딘가 좀 이상해. 단순히 가장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으로 어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하고 섬뜩한 공기가 맴돌아. 넷이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말이 없거든. 이상하게 말똥말똥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 그걸 보면 역시 어머니와 여동생도 나처럼 형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형도 그래. 이상하게 창백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하고 또 불쾌한 느낌이야. 나 정말 그런 집에 있으려니까 못 견디겠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집 문턱을 한 발짝만 넘어서도 오싹하니 음울한 바람이 몸을 파고들어. 가장을 잃은 것만으로도 쓸쓸한 집안에 어머니와 자식 셋이 제각각 생각에 잠겨서 얼굴만 마주 보고 있어. 아, 못 견디겠어. 못 견디겠다고. 네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좀 무서워진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형님이 아버지를 죽였겠냐고.
너 정말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아. 괜한 걱정이라고.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 기분 탓만은 아니야. 이유가 없다면 또 모르지만 형한테는 노인네를 죽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형이 노인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노인네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더군다나 그 전날 밤은 어머니가 다치기까지 했으니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는 형이 격분한 나머지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고.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아직 단정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더 못 견디겠어. 어느 쪽이든 설령 나쁜 쪽이라 해도 정해지기만 한다면 좋겠어. 진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이런 흐지부지한 무서운 의혹에 사로잡혀 있으려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고. 3. 사건 열흘째. 어? 야, 너 어디가? 그냥 좀. 너 무지 초췌해졌네. 그 사건 아직 해결 안 됐니? 어, 하도 학교에 오지 않기에 마침 너희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 아니야. 뭐 그렇지도 않아. 그럼 산책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휘청대니? 마침 잘 됐다. 잠깐 같이 걷자.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되지. 너 아직도 뭔가를 고민하고 있지? 학교에도 안 나오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할 힘도 없어. 마치 지옥 같아.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 아직 범인이 안 밝혀져서 그런 거야. 근데 너 아직도 네 형을 의심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는 좀 그만해. 숨이 막힐 것 같아. 아니 혼자서 끙끙 앓아보아야 소용없잖아. 이야기 좀 해봐. 혹시 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야기해보라니. 이야기할 일이 아니야. 온 집안 식구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거든. 네 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다고. 가끔 말을 하게 되면 형사나 재판관처럼 상대의 비밀을 캐내려고 해. 이 사람들이 바로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그리고 그중 누구 한 사람이 살인자고. 부모를 죽였거나 남편을 죽인 살인자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틀림없이 너 어딘가 잘못된 거야. 신경쇠약 때문에 망상을 하는 건지도 몰라. 아니야. 결코 망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못 믿겠지. 이런 지옥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 나도 꼭 악몽을 꾸는 기분이야. 이런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형사에 미행을 당하고 있어. 쉬, 뒤돌아보지 마. 바로 근처에 있어. 요 2, 3일 내가 밖에만 나오면 반드시 따라붙고 있어. 뭐라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혐의를 받다니. 나뿐만이 아니야. 형한테도 여동생한테도 다들 미행이 붙어. 온 식구가 의심을 받고 있지. 집안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고. 그럼 그렇게 서로 의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나온 거야? 확증은 하나도 없어. 그저 의심뿐이지. 혐의자들이 모두 풀려났거든. 이제는 집안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경찰이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온 집안을 이잡듯이 샅샅이 조사하고 다녀. 요전에 장롱에서 피가 묻은 어머니의 유카타가 나왔을 때는 경찰이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웠는지 말도 못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건 전날 밤에 노인네가 던진 밥그릇에 맞아서 난 피였는데 그걸 빨지 않고 놔둔 거지. 내가 설명을 해서 그때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 이후에 경찰들의 생각이 싹 돌변한 것 같아. 노인네가 그렇게 난폭한 사람이었다면 더욱이 식구들이 의심스럽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 너 요전만 해도 너 네 형을 심각하게 의심했었잖아. 야,
좀 낮은 소리로 말해줄래? 뒤에 있는 놈들한테 들리면 곤란하니까. 근데 형도 형대로 딴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아무래도 어머니 의심하는 것 같아. 형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투로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어머니, 빚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이야.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는지 침을 꿀꺽 삼키면서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반문하더라. 그것으로 끝이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대화지. 하지만 난 움찔했어. 그렇다면 요전에 형이 허리띠로 감춘 것이 어머니의 빚이었나 싶어서 말이야. 그 이후 난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 이게 무슨 한심한 노릇이란 말이냐? 아들이 어머니를 정탐하다니. 꼬박 이틀 동안 나는 눈을 뱀처럼 빛내면서 구석에서 어머니를 감시했어. 무서운 일이야. 어머니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어딘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너 그런 기분 상상이 가니?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차라리 형한테 물어볼까? 이렇게도 생각했어. 형이 더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런 걸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게다가 형도 어쩐지 내 질문을 우려하는 듯이 요즘에는 나를 피하고 있거든. 와, 귀를 막고 싶은 이야기네. 듣는 내가 이 정도인데 이야기하는 너는 얼마나 불쾌할까? 불쾌하다는 감정은 이미 옛날에 초월했지. 요즘에는 온 세상이 뭔가 이렇게 좀 전혀 다르게 보인달까? 저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태평해 보이는 낙천적인 얼굴을 보면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거든. 저렇게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저자들도 분명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였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어, 꽤 벌어졌네. 미행하는 녀석. 행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100m도 더 벌어져서 따라오는 것 같아. 하지만 야, 너 그때 분명히 아버지가 살해된 장소에 형의 손수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러니까 형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어머니도 의심을 해야 할지 어떤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 근데 희한한 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어제 저녁이었어. 제법 어두울 때였지. 아무 생각 없이 2층에서 내려오는데 그쪽 텐마루에 어머니가 서 있더라고. 뭔가 몰래 살피는 눈치였어. 눈을 번쩍번쩍 빛내고 있더라고. 내가 내려온 것을 보자 화들짝 놀랐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모습이 워낙 이상해서 어머니가 서 있던 장소로 가서 어머니가 보던 방향을 보았어. 근데 너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그 방향에는 삼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이파리 사이로 오곡의 신을 모셔놓은 작은 사당이 보이는데 그 사당 뒤에 뭔가 붉은 게 아른대면서 보이다가 말다가 하는 거야. 자세히 보았더니 여동생의 띠였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는 허리띠의 끝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사당 뒤에 무슨 볼일이 있겠어? 하마터면 소리를 내서 동생 이름을 부를 뻔했지 뭐야. 근데 퍼뜩 떠오르는 게 방금 본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야. 그리고 내가 사당 쪽을 보고 있는 내내 등 뒤로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 어쩌면 모든 비밀이 저 사당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비밀을 동생이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나는 직접 그 사당 뒤를 살펴보기로 했어. 어제 저녁부터 방금 전까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영 기회가 생기질 않는 거야. 우선은 어머니 눈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내 뒤를 쫓아다녀.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볼일을 마치고 나올 때도,
반드시 어머니가 퇴마루에 나와서 은근히 감시를 해. 하지만 이건 내 오해일지도 몰라. 될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우연일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눈이 빛나고 있었는데 그게 우연일까 말이야. 또 하나 이상한 건 여동생의 행동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학교를 곧잘 땡땡이 치잖아. 그러니까 요사이 쭉 집에만 있는 걸 아무도 그리 미심쩍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내 여동생, 오빠는 왜 학교에 안 가느냐고 묻더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사건 뒤에 2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왜 학교에 안 가냐고. 더구나 질문할 때 눈빛이 참 야릇해. 마치 도둑놈들끼리 은근한 눈빛을 교환하는 듯한 태도로 다 이해하니까 안심하라고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동생은 영락없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동생의 눈도 빛나고 있어. 어렵사리 어머니와 여동생의 눈을 피해서 마당에 나가면 공교롭게도 2층 창에서 형이 내려다보고 있어. 그래서 좀처럼 기회가 오질 않더라고. 게다가 설령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사당 뒤를 살피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막상 때가 오면 나는 무서워서 못할지도 몰라. 누가 범인인지 결판이 나지 않는 것도 물론 견디기 힘들지. 그래도 6친 가운데 한 명이 분명한 범인이라고 확인하는 건 역시 무섭거든. 나 대체 어쩌면 좋니? 근데 여기 어디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이에 이상한 곳까지 와버렸네. 여기 대체 어느 동네냐? 슬슬 돌아가자. 4. 사건 열 하룻날. 나 결국 봤어. 그 사당 뒤를 보았다고. 그래? 사당 뒤에 뭐가 있었어? 무서운 물건이 숨겨져 있었어. 어젯밤에 다들 깊은 잠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큰 맘 먹고 마당으로 나갔어. 어머니와 여동생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아래층의 툇마루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 뭐 그렇다고 앞문으로 돌아가려니까 두 사람의 베갯머리를 지나가야 하고. 다행히 2층의 내 방이 마침 마당 쪽으로 나 있어서 방 창문으로 나가서 지붕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지. 달빛이 사방을 대나처럼 훤히 비추고 있었어. 내가 지붕을 타는 모습이 수상한 그림자가 돼서 땅바닥에 선명하게 비쳤어. 어쩐지 내가 무서운 보험제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실은 내가 노인네를 죽인 게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 몽유병이라는 게 떠올랐어. 언젠가 밤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지붕을 타고 노인네를 죽이러 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야. 오싹하니 소름이 돋았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날 밤 노인네가 살해를 당한 시각에 나는 분명 내 방에서 자다가 잠깐 눈을 떴으니까. 자, 이야기를 계속할게. 나는 발소리를 죽이면서 그 사당 뒤로 갔어. 달빛에 의지해서 자세히 보니까 사당 뒷곁에 땅바닥을 누가 파헤쳐 놓은 흔적이 있더라고. 틀림없이 이거로구나 싶어서 손으로 흙을 좀 헤집어 보았어. 조금씩 자꾸 파내려간 거야. 근데 의외로 얕은 부분에서 뭐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꺼내 봤더니 낯익은 우리 집 도끼였어. 불그스름하게 녹슨 날 끝에 달빛 아래서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핏덩이가 들러붙어 있었어. 도끼에 말이야? 도끼에. 그럼 그걸 네 여동생이 거기다가 숨겨놨단 얘기야? 그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 너 설마 여동생이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모르는 일이지. 누구든 의심하자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든 형이든 여동생이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모두 노인네를 증오했으니까. 아마 다들 노인네가 죽기를 바랐을걸. 야, 너 말이 너무 끔찍해. 너나 형은 그렇다고 쳐도 어머니까지 뭐 긴 세월을 함께해온 남편이 죽기를 바랐다니. 네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식구간의 정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 뭐 너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좀 슬플 거 아니야. 그게 내 경우에는 좀 예외야. 눈꽃만큼도 슬프지 않아. 어머니도 형도 그리고 여동생조차도 누구 한 사람 슬퍼하지 않아. 정말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슬프다기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 식구 중에 남편을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인 중죄인이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그 점은 정말 딱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흉기는 발견됐지만 살인자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어. 여전히 깜깜절벽이라고. 난 그 도끼를 원래대로 땅에 묻어놓고 지붕을 따라서 내 방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고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 온갖 환영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야. 어머니가 귀신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양손으로 도끼를 치켜드는 모습. 또 형이 이마에 강줄기 같은 핏대를 세운 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고래고래 외치면서 흉기를 내려치는 모습. 그리고 여동생이 등 뒤로 뭔가를 숨긴 채 슬금슬금 노인네 뒤로 다가가는 그런 광경. 이런 환영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야. 그럼 넌 어젯밤에 잠을 통 못 잔 거네. 어쩐지 굉장히 흥분했다 싶었어. 넌 평소에도 좀 신경이 예민한 편이야. 그런데다가 그렇게 흥분까지 하면 몸에 해롭다고. 조금만 마음을 좀 가라앉혀 봐. 네 얘기는 너무 생생해서 섬뜩해. 태연한 얼굴로 있는 게 좋겠지. 동생이 흉기를 땅에 묻은 것처럼. 이 발견을 마음 깊이 묻어두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나만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다고. 알지 못하면 안심이 되지 않아. 매일매일 온 집안 식구들이 각자 서로를 탐색하는 이런 생활 못 견디겠어. 뭐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냐만 대체 넌 그런 무서운 일들을 타인인 나한테 털어놓아도 괜찮은 거야? 뭐 처음에는 내가 먼저 물었지만 요즘은 네 얘기를 듣기가 좀 무서워. 넌 괜찮아. 네가 날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누구한테든 털어놓지 않으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불쾌할지도 모르지만 의논 상대가 좀 되어줘. 그렇구나.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여동생이 살인자일지도 몰라. 아니면 어머니나 형 중 하나를 감싸기 위해서 그 도끼를 숨겼는지도 모르지.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여동생이 나를 의심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대체 왜 동생은 나를 의심하는 걸까? 걔의 눈빛만 떠올려도 나는 소름이 돋아. 어린 만큼 더 민감한 여동생이 무언가를 감지했는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구시렁구시렁 투덜투덜 중얼대는 그런 녀석이 있어. 그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나 자신은 모르지만 여동생은 뭔가를 아는지도 모르지. 야, 너 자꾸만 좀 이상해진다.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네. 아까 네가 말했듯이 아버지가 살해당한 시각에 네가 분명히 깨 있었다면, 그리고
네 방에서 자고 있었다면 네가 의심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 이치를 따지자면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난 형이나 여동생을 의심하는 마음 한구석으로 나 자신까지 이상하게 불안해졌어. 아버지의 죽음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고. 5. 사건 약 한 달 뒤. 야, 어떻게 된 거야? 몇 번이나 병문안에 갔었는데 뭐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싶어서 말이야. 그나저나 너 아주 바싹 말랐네. 너희 집 식구들도 좀 이상한 게 자세한 이야기를 통 안 해주던데 대체 어디가 안 좋았던 거야? 어, 꼭 유령 같지? 오늘도 거울을 보니까 무섭더라. 정신적인 고통이란 게 이토록 사람을 딱하게 만드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희 집까지도 지금 간신히 온 거야.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어서 꼭 구름에라도 탄 듯한 기분이야. 그래서 병명은? 뭔지 몰라. 의사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어. 신경쇠약이 심해졌다고. 근데 얄궂은 기침이 계속 나와. 어쩌면 폐병인지도 모르지.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확실해. 또 그 버릇 나왔네. 이 너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는 버텨내질 못한다고. 틀림없이 또 아버지 문제로 지나치게 고민한 거야. 맞지? 이제 그만 적당히 잊어버려. 아니, 그건 이제 관심 없어. 모두 해결됐거든. 실은 그 일로 너한테 보고를 하러 온 거야. 그래? 그거 잘 됐다. 뭐 깜빡하고 요즘엔 신문도 신경 써서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밝혀졌다는 거지? 그래. 근데 그 범인이 말이야. 놀라지 마. 그 범인 바로 나였어. 뭐?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야, 그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해. 그보다 어때? 잠깐 살살 산책이나 할까? 좀 밝은 얘기를 하자고. 네가 무슨 범이냐? 아니야. 야, 그냥 앉아. 좌우지간 맥락만 짚고 넘어갈게. 그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넌 보아하니까 내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돼. 결코 미치지 않았어. 멀쩡해. 야, 네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니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정황을 조합해 보았을 때 전혀 불가능하니까. 불가능? 넌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각에 너는 네 방에 이불 안에서 문득 잠에서 깼다고 그랬잖아. 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불가능하지. 그래. 그건 불가능하지. 그럼 그걸로 해결됐잖아. 네가 범인일 리가 없다고. 방 안에 이불 위에서 자고 있다고 해서 바깥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이거 누구도 깨닫기 힘든 일이야. 나도 최근까지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 근데 요 며칠 전 밤이었어. 문득 그걸 깨달았지. 바로 그 노인네가 살해당한 시각인 1시 무렵 말이야. 2층 창밖에서 고양이가 무진장 시끄럽게 굴지 뭐야. 고양이 2마리가 오랫동안 천지가 뒤집힐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고. 하도 시끄러워서 창을 열고 쫓아낼 생각으로 일어났는데 그 순간 퍼뜩 깨달았어. 인간의 심리작용이란 참 묘해. 굉장히 중대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내는 거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문득 되살아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인간이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해 간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줄타기와 같아.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바로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큰 상처를 입지.
다들 어떻게 그리 무사태평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야, 결국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잘 들어. 그때 나는 노인네가 살해되던 날 밤 1시쯤에 왜 내가 잠에서 깨었나? 그 이유를 기억해낸 거야. 이번 사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나는 한번 잠이 들었다 하면 아침 될 때까지 깨지 않는 체질이야. 근데 한밤중인 1시쯤에 그렇게 말똥말똥 깨어 있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해. 그 전까지는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모조리 기억해냈어. 그날 밤에도 역시 고양이들이 울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잠에서 깬 거야. 그럼 이 사건이 고양이와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거야? 있지. 너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았지? 간단히 설명하면 말이야.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고 있는 욕망은 대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묻혀버려. 어떤 건 불가능한 망상일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금지된 욕망일 때도 있어서 말이야. 이런 수많은 욕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무의식 세계로 갇혀버리는 거야. 요컨대 잊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린다는 건 그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어둠 속에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는 욕망의 망령이 득식을 대고 있다는 말이야.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우리가 자는 틈을 노려서 여러 얼굴로 변장을 하고 꿈속에 나와서 설치는 거야. 그러다가 정도가 심해지면 히스테릭해지기도 하고 미치기도 해. 유연히 넘어가서 승화작용을 거치고 나면 예술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되기도 하지. 정신 분석학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면 갇힌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깜짝 놀랄걸. 난 예전에 그런 쪽에 흥미가 있어서 조금 읽어본 적이 있어. 그 유파의 학설 중에 망각설이라는 게 있어.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떠올리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건망증 알지? 근데 그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잊어버린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떠올리게 되면 뭔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기억을 무의식의 세계에 가둬버린다는 거야. 여러 가지 신뢰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옛날 어떤 사람이 스위스 신경학자인 헤라구스의 이름을 까먹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다가 몇 시간 뒤에 우연히 떠올랐지. 언제나 숙지하고 있는 이름인데 왜 잊어버렸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연상의 과정을 되짚어 보니까 헤라구스, 헤라바스, 바스 즉 욕실, 목욕, 광천 이런 순서로 떠올랐던 거야. 그제서야 수수께끼가 풀렸어. 그 사람은 전에 스위스에서 광천욕을 해야만 낫는 병에 걸린 적이 있거든. 그 불쾌한 현상이 기억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어쩐지 강의처럼 되어버리긴 했는데 이 망각의 심리학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열쇠야. 실은 나도 엄청난 일을 잊고 있었거든. 노인네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말이야. 야, 이거 학식이 많은 녀석의 망상에는 못 당하겠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을 잠옷 의미나 있는 양 골치 아픈 학설까지 섞어가며 설명을 하니 말이야. 야, 살인을 깜빡하다니 그런 멍청한 소리는 처음 듣는다. 너 정신 차려. 너 정말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기다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다음에 뭐라 하든지 상관 안 해. 난 농담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 그나저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떠올린 게 뭐냐 하면 그날 밤 고양이가 소란을 피웠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바로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에 뛰어 올랐던 거야. 분명히 뛰어 올랐어. 그러고 보면 뭔가 바스락하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얘기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 고양이가 소나무 위에 뛰어오른 것이 살인의 본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나 아무래도 걱정돼. 네 정신 말이야. 소나무는 너도 알지? 우리 집의 상징 노릇을 하는 그 엄청나게 키 큰 거목 말이야. 그 밑둥치에 노인네가 자주 앉던 돌이 놓여 있다고 얘기한 적 있지? 자, 이제 대강 너도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소나무에 고양이가 뛰어오르면서 우연히 가지 위에 얹혀 있던 어떤 물건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것이 노인네 머리 위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럼 나무 위에 도끼가 얹혀 있었단 말이야? 그래, 도끼가 얹혀 있었어. 굉장한 우연이지.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연한 사고니까 딱히 네 죄는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그 도끼를 얹어 놓은 게 바로 나였거든. 그걸 그만 2, 3일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소위 망각의 심리라는 거지. 생각해 보면 도끼를 얹었다기보다는 나뭇가지 사이에 얹어놓고 잊어버린 지가 벌써 반년도 넘었어. 그 이후로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지. 도끼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떠올릴 기회도 없었던 건데, 그래도 분명 떠올릴 만한 계기는 있었을 거라고. 떠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인상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해. 올 봄에 소나무의 마른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랑 톱을 들고 그 위에 올라갔었어. 가지에 걸터 앉아서 하는 위험한 일이라 쓰지 않을 때는 도끼를 가지 사이에 놓아두고 일을 했지. 그 가지 사이가 마침 그 돌 바로 위였어. 높이는 2층 지붕보다 조금 높고. 난 일을 하면서 생각했어. 만약 여기서 도끼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저 돌에 부딪히겠지. 돌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죽게 될지도 몰라.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낙체의 법칙의 공식이 떠오르더군. 이 거리에서 가속도가 붙으면 물론 인간의 두개골을 깨부술 정도의 힘은 나오겠지. 근데 그 돌에 걸터 앉아 쉬는 게 노인네 습관이었잖아. 난 무의식 중에 노인네를 살해할 생각을 했던 거야.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지만 저절로 얼굴이 창백해졌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지만 잠시나마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다니 이 무슨 짐승 같은 놈인가. 서둘러 그 불길한 망상을 떨쳐내려고 했지.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욕망이 의식 아래로 갇혀버린 거야. 그리고 도끼는 내 악한 생각을 이어받아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지. 도끼를 깜빡하고 온 행위는 프로이트의 학설에 따라 해석을 하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내 무의식이 명령한 짓이야. 무의식이라지만 일상적인 우연한 착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의지가 들어간 거라고. 도끼를 깜빡하고 그곳에 놓아두면 우연한 기회에 떨어지겠지? 만일 그때 노인네가 아래쪽 돌에 앉아 있다면 그를 죽일 수 있겠지. 그런 복잡한 계획이 은밀히 포함되어 있었어. 더구나 그 사악한 계략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다시 말해서 나는 노인네를 살해할 장치를 준비했으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망각하고 선량한 인간인 척 해왔던 거지. 자세히 말하면 나와 무의식 세계의 악인이 의식 세계의 선량한 인간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왠지 일부러 악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네가 프로이트의 학설을 좀 안다면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첫째로, 어떻게 도끼를 반년씩이나 잊고 있을 수가 있냐? 게다가 실제로 피 묻은 동일한 도끼를 목격까지 했잖아. 이건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두 번째, 왜 그런 장소에, 더구나 위험한 줄 빤히 알면서도 도끼를 깜빡 놓아둘 수가 있지? 그리고 셋째,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장소를 골라서 도끼를 놔두었는가? 자, 자연스럽지 못한 게 세 가지나 되지. 이래도 악의가 없었을까? 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악의가 소멸될까? 그래서 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물론 자수할 생각이야. 그것도 좋겠지. 하지만 어떤 재판관도 너를 유죄라고 하지는 않을걸? 뭐 그 점은 안심이지만. 그나저나 요전에 네가 말한 여러 증거물들은 어떻게 된 거야? 뭐 손수건이라든가 어머니의 빚 같은 거. 손수건은 내 거였어. 소나무 가지를 자를 때 도끼 자루에 감았었는데 잊어버리고 그것도 그냥 둔 거지. 그게 그날 밤 도끼와 함께 떨어진 거야. 빚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어머니가 맨 처음 노인네 시체를 발견했을 때 떨어뜨렸겠지. 근데 형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숨겨준 게 분명해. 그럼 네 여동생이 도끼를 감춘 거는? 여동생이 최초 발견자였으니까 감출 시간은 충분했어. 단박에 우리 집 도끼인 것을 알아보고 분명히 식구들 중 하나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에 만사 제쳐놓고 그 중요한 증거물을 감추자고 생각을 했겠지. 제법 재치 있는 애거든. 형사의 가택 수사가 시작되자 어정쩡한 장소로는 안심이 되질 않으니까 그 사당 뒷곁을 선택해서 감춘 게 틀림없다고. 온 집안 식구를 돌아가며 의심하더니 결국 너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구나. 도둑 잡고 보니까 내 새끼였다 하는 소리네. 왠지 희극 같지 않아? 이런 때 좀 그렇지만 난 이상하게 공감이 안 가네. 다시 말해서 네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 터무니없는 건망증이 원수야. 그게 무섭다고. 그게 정말 희극이지. 하지만 희극으로 보일 만큼 멍청해 보이는 그 부분이야말로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증거야. 듣고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난 네 고백이 슬프다기보다는 몇 날 며칠을 괴롭히던 의심이 가신 것을 축하해주고 싶다. 그 점에서는 나도 속이 시원해. 식구들끼리 의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감싸는 거였지. 그런 노인네였지만 살해까지 할 악인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 가족들 모두 선한 사람들이야. 그중 단 하나의 악인은 모든 식구를 의심했던 바로 나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점만 보아도 난 정말 악당이었어.